야, 이 도둑년아! 당장 내 주방에서 나가! 어서 나가라고! 빨리 나가, 뭐 하고 있어, 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예요. 30년 자부심의 붕괴와 배신감. 30년을 하루같이 지켜온 내 주방에서 나는 오늘 내 손으로 직접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내 아들이 먼 타국 땅에서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을 맞으며 피땀 흘려번 돈을 며느리가 몰래 빼돌려 태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장판 밑에 겹겹이 숨겨진 해외 송금 영수증 뭉치를 발견한 순간 내 눈앞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캄캄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내 아들 등골 빼먹는 더러운 도둑년은 내 집에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다.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고 며느리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낡은 통장만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영수증 한 장 한 장에 담긴 며느리의 피눈물. 나는 비밀과 나를 향한 그 아이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국밥집 주방에서 벌어진 이 기막힌 사연은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온 한 그릇의 국밥 속에 숨겨진 고부간의 처절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새벽 4시 겨울바람이 낡은 가게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내는 새벽 4시였습니다. 사방이 고요한 정적에 잠긴 시간, 낡은 국밥집의 주방등이 파르르 떨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켜졌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꺼진 적 없던 이 주방은 시어머니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집채만 한 커다란 육수 솥이 쉴 새 없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솥은 30년 세월 시어머니의 지독한 고집을 대변하듯 묵직하고 하얀 증기를 천장 가득 내뿜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습관적으로 닳고 달아 끝이 뭉툭해진 나무 국자를 들어 솥 안의 국물을 한 국자 크게 떠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입술로 후후 불어 조심스럽게 한 입 머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미간은 이내 깊은 골을 만들며 괴롭게 일그러졌습니다. 분명 어제와 똑같은 양의 사고를 넣었고 수십 년간 지켜온 방식 그대로 불 조절을 하며 정성을 다해 고았습니다. 그런데 혀끝에 닿는 맛은 그저 흐릿한 맹물 맛처럼 덤덤하고 무미건조하기만 했습니다. 이게 왜 이래? 왜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찬장에서 낡은 소금통을 꺼내 소금을 한 줌 크게 떠서 솥 안에 들이부었습니다. 다시 한번 맛을 보았지만 시어머니의 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짜지도 고소하지도 않은 그저 뜨거운 액체의 감각만이 입안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죽어가는 혀를 원망하며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바닥에 거칠게 내팽개쳤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당뇨 합병증이 소리 없이 찾아와 시력은 안개가 낀 듯 흐릿해지고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미각마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 전부가 사라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방 한편 먼지가 뽀얗게 앉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느새 허리가 기역자로 굽고 눈가가 짓무른 초라한 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일궈온 가게인데 고작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는 없어.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국자를 잡으려 애썼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끓는 육수솥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갓난쟁이 아들을 등에 업고 이 주방에서 밤을 지새우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무릎이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아가며 오로지 국밥 한 그릇의 맛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맛을 모른다니 시어머니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며느리 나린이었습니다. 나린은 시어머니의 초조하고 가냘픈 뒷모습을 문가에서 한참 동안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린의 손에는 태국 친정에서 보내준 아주 작은 향신료 주머니 하나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육수 냄새가 평소랑 조금 달라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까요? 나린의 서툰 한국말이 적막한 주방의 공기를 조심스럽게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배려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치부를 들킨 범죄자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와줘? 내가 감히 누굴 도와준다는 거야. 태국에서 음식 좀 만졌다고. 지금 30년 경력인 내 손맛을 무시하는 거냐? 시어머니의 독설은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나린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앞이 흐릿한 와중에도 나린이 들고 있던 주머니를 거칠게 낚아채 주방 바닥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낯선 향신료들이 육수 향과 뒤섞이며 주방 안을 기묘하고도 긴박한 긴장감으로 채웠습니다. 나린은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재료들을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지만 시어머니는 그 눈물을 모질게 외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린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 번 돈을 가로채고 있다는 의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 매달 그 큰 돈을 고향으로 보낸다며? 내 아들이 밖에서 무슨 고생을 하는지 내가 알기나 해? 시어머니는 나린이 말릴 틈도 없이 방구석의 낡은 장판 귀퉁이를 확 걷어치웠습니다. 그곳에는 나린이 숨겨둔 낡은 통장 하나와 개회 송금 영수증 뭉치가 흉측하게 놓여 있었죠. 시어머니는 영수증에 적힌 숫자를 보며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 돈이면 우리 가게 빚도 다 갚겠다. 이 독한 것 같으니라고. 겉으로는 착한 척하더니 속은 구렁이가 들어앉았구나. 나린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제발. 나린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축축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의 귀에는 그저 가식적인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어느덧 3시간이 지났지만 식당 안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시리고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낡은 행주를 손에 쥔 채 이미 깨끗해진 빈 테이블만 연신 닦아내며 가게 밖 골목 어귀를 초조한 눈빛으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행주가 지나간 자리에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마디처럼 깊은 흠집들이 세월의 흔적을 드러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쯤엔 근처 공단 인부들과 새벽 시장 상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야 했습니다. 국밥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뜨거운 국물을 들이켜며 내뱉는 손님들의 시원한 감탄사가 주방 가득 울려 퍼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골목 끝에 새로 생긴 대형 프랜차이즈 국밥집 앞에는 화려한 망국기가 펄럭이며 손님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베이는 것처럼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낡고 어두운 골목을 지켜온 유일한 자부심이 세련된 간판과 대량, 생산된 육수의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시어머니는 가슴이 답답한 듯 연신 윗목을 짚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안쪽에서부터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에게서 잊혀가고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주방 한 구석에서 나리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말없이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나무 도마를 규칙적으로 치는 소리조차 지금의 정막 속에서는 날카로운 소음처럼 시어머니의 예민한 신경을 사정없이 긁어댔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폭풍 같은 소동 때문인지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무거운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괜히 며느리에게 화풀이라도 하고 싶어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그저 쓴 침만 삼키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맘만 살아있었어도, 내 혀만 멀쩡했어도 저런 번지르르한 가게에 내 손님들을 다 뺏기지는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원망 섞인 시선으로 마디마디가 툭 붉어진 자신의 굽은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수만 명의 허기를 채워주었는데 이제는 그 손조차 남의 손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 바람과 함께한 남성 손님이 투덜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사적으로 굽은 허리를 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손님의 표정은 그리 살갑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고는 대답도 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 입구 옆에서 숨을 죽인 채 마치 성적표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손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국물을 한 입 크게 떠먹은 손님의 미간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일그러지는 것을 본 순간 시어머니의 심장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두어 번 더 억지로 숟가락질을 하더니 이내 숟가락을 뚝배기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주방 쪽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이리 좀 와봐요. 국밥 맛이 왜 이래요? 너무 짜서 도저히 못 먹겠네. 남자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텅 빈 식당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손님의 식탁으로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평생 끓여온 국밥인데 어디가 어떻게 입에 안 맞으신 건지 말씀해 주셔요.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자가 남긴 국물 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미 망가져버린 혀에는 여전히 아무런 짠맛도 구수한 고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뜨거운 맹물을 마시는 것처럼 밍밍하고 흐릿한 액체의 감각만이 입안을 맴돌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손님은 짜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정작 자신은 그 독한 소금의 짠맛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잠깐 실수를 했나 봅니다. 당장 다시 따끈하게 끓여드릴게요. 시어머니는 평생 숙여본 적 없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사죄했지만 손님은 기분이 상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돈은 낼 테니까 그냥 치우쇼. 30년 전통이라더니 소문만 무성하구먼. 다시는 안 오면 그만이지. 손님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테이블에 내팽개치듯 던져두고는 차가운 바람을 일으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시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크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나리는 멀어지는 손님의 뒷모습을 보며 시어머니의 파르르 떨리는 손끝을 가만히 응시했어요. 시어머니는 손님이 반이나 남긴 국밥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며 주방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손이, 내 혀가 도대체 왜 이러나? 30년 인생이 고작 이 한 그릇에 다 망가지는구나.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끝이 나지.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금세 뜨거운 물기가 차올랐고 빳빳하게 풀이 죽은 앞치마에 얼굴을 묻은 채 꺽꺽 소리를 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리는 시어머니가 지독한 당뇨 때문에 미각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홀로 소금을 들이붓고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솥을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나리는 차마 아는 척을 하지 못하고 가슴을 졸여왔습니다. 나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시어머니의 굽은 어깨를 감싸 안으려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따뜻한 손길조차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동정하지 마라. 내가 뭔데 나를 그렇게 불쌍하게 쳐다봐.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그러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고 날카롭게 갈라져 주방의 공기를 찢어놓았습니다. 나리는 슬픈 눈으로 시어머니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방 선반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나린이 태국 고향에서 가져온 시어머니가 그토록 냄새조차 맡기 싫어하던 낡은 보따리가 숨겨져 있었죠. 나리는 그 보따리를 품에 안으며 혼자만의 결심을 굳히는 단호하고도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이 낡은 국밥집의 명성이 그리고 어머니의 무너져가는 자존심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나리는 참아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밖 차가운 겨울바람이 다시금 문틈을 타고 들어와 주방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와 그 곁을 지키는 며느리의 외로운 그림자를 길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쥐고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목숨줄인 양 손톱이 하얘지도록 꼭 움켜쥐었습니다. 주방 솥에서는 여전히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희망의 소리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한 시대의 통곡 소리처럼 주방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나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보따리 속에 든 향신료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비법이자 죽어가는 시어머니의 명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열쇠였습니다. 가게 영업을 모두 마친 깊은 밤, 식당 주방에는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린 알전구 하나만이 위태롭게 빛을 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로 미세한 먼지들이 춤을 추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홀로 솥 앞에 서서 닳고 달아 끝이 뭉툭해진 국자를 들었다 놓기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낮에 식당을 박차고 나간 손님이 던진 너무 짜서 도저히 못 먹겠다는 그 한마디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가슴 깊숙한 곳에 박혀 빠지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솥 앞에서 인생을 보냈고 눈을 감고도 소금한 꼬집의 무게를 맞추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혀는 이토록 고요하기만 한 것인지, 왜 남들이 짜다고 아우성치는 그 맛을 나는 단 1%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녀는 찬장에서 낡고 때 묻은 소금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육수 한 그릇에 소금을 한 줌, 아니 2줌을 넘게 들이부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람에게 내놓을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감각이 정말로 죽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려는 처절하고도 비참한 실험이었습니다.
이래도 안 짜다고? 이 정도를 넣었는데도 아무 맛이 안 난다고? 내 혀가 정말 귀신이라도 씌운 거야? 시어머니는 소금 결정이 채 녹지도 않아 서걱거리는 그 끔찍한 국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갈증에 비명을 질렀을 지독한 연분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혀끝은 여전히 차가운 맹물을 머금은 듯 잠잠하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온몸에서 힘이 탁 풀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혀가 죽었다는 사실은 곧 시어머니의 30년 인생 증명서가 통째로 타버렸다는 뜻이었고, 이제 더 이상 이 주방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으니까요. 이게 정말 내 혀가 맞나? 평생을 이 맛 하나로 자식 키우고 가게 빚 갚으며 버텼는데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주시는 건가? 시어머니는 자신의 혀를 원망하며 주방 벽에 걸린 얼룩진 거울 속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머리가 하얗게 새고 눈가가 짓무른 초라한 노파 한 명이 절망적인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은 안개가 낀 듯 뿌옇게 흐려졌고 국자조차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로 손마디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쇠국자는 시어머니의 메마른 손을 빠져나가 주방 타일 바닥으로 텅그렁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금소금이 마치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처럼 들려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방이 적막한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는 빳빳하게 풀이 죽은 앞치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리며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국밥집이 자신의 몸 하나 지탱하지 못하고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 같아 두려움이 가마솥의 증기보다 더 무겁게 밀려왔거든요. 육수가 끓으며 내뱉는 보글보글 소리가 마치 시어머니의 속타는 한숨 소리처럼 주방 가득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방 입구 옆 어두운 복도 끝 그림자 속에서 나리는 조용히 이 모든 처절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린의 눈에서도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바닥으로 떨어뜨린 낡은 국자를 조심스럽게 주워 올리며 천천히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눈이 많이 안 좋으신 거죠?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혀도 지금 너무 지치고 아픈 거잖아요. 나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수치심에 더 독한 기세로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면 어쩔 거냐? 너 같은 외국년이 안다고 해서 내 눈이, 내 혀가 갑자기 나아지기라도 안 돼? 내 주방에서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밀어내려 더 모진 말을 골라뱉었지만 나리는 이번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리는 시어머니의 마디 굵은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나린의 손등 위로 툭툭 떨어지는 시어머니의 눈물은 무엇보다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저도 태국에서 식당하던 집 딸이에요. 제가 어머니의 눈과 혀가 되어 드릴게요. 소금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그 맛, 제 고향의 비법으로 제가 찾아드릴게요. 나리는 태국에서 가져온 낡고 손때 묻은 레시피 수첩을 펼쳐 보이며 간절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응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잡힌 손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썼지만 나린의 단호하고도 따뜻한 온기에 끝내 꼿꼿했던 어깨에 힘을 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러움을 아이처럼 터뜨렸습니다. 주방 창밖으로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두 여자의 그림자가 처음으로 서로를 의지하듯 나란히 겹쳐졌습니다. 나리는 밤새도록
주방에 남아 시어머니 대신 솥을 젓고 고기를 삶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낡은 목재 의자에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속에 불덩이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죠. 사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이 가게를 지킬 수 없다는 서글픈 진실을요. 주방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대화 없는 교감은 난로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어느덧 새벽동이 트기 시작하고 국밥집 주방에는 이전과는 다른 오묘하고도 진한 향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두 고부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된 것처럼 뜨겁고 치열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주방 선반 깊숙한 곳, 마치 보물이라도 숨겨둔 것처럼 소중히 꺼내온 낯선 향신료들의 냄새를 하나씩 맡으며 연신 고개를 갸웃덩거렸어요. 고수 뿌리며 바짝 말린 라임잎, 그리고 정체 모를 나무 껍질 같은 이국적인 재료들이 30년 전통의 신성한 육수, 통 앞에 마치 점령군처럼 당당하게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코끝을 스치는 향기는 평생 맡아온 구수한 사골 냄새와는 전혀 다른 톡 쏘면서도 낯선 이국의 향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며느리 나린이 커다란 가마솥에 정체 모를 노란 액체를 붓는 것을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너 지금 정말 뭐 하는 거냐? 내 30년 인생이 담긴 육수다. 이걸 다 망치려고 작정을 한 게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고 불신이 가득했지만 예전처럼 단호하게 며느리의 손을 쳐내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혀가 이미 기능을 잃어버린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는 비참한 사실이 그녀의 기세를 꺾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보다 며느리의 낯선 손길을 허락하는 것이 차라리 덜 아픈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리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꾸지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호하고 야무진 손길로 큰 나무 국자를 저으며 솥 안의 온도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나린의 이마에는 어느새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고 그 땀방울은 뜨거운 가마솥의 증기와 만나 며느리의 얼굴을 더욱 비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리는 태국에서 가져온 낡은 돌절구에 마늘과 태국 고추 그리고 이름 모를 향신료들을 넣고 리드미컬하게 빻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절구 찢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 주방의 공기를 깨우며 시어머니의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30년 전 자신이 처음 이 가게를 맡았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자신도 지금의 나린처럼 젊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열정으로 이 주방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그녀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고 가장 자부하던 혀끝의 감각마저 앗아갔습니다. 나리는 절구질을 멈추고 작은 종지에 끓어오르는 육수를 한 방울 떨어뜨려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입가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딱 한 입만 드셔보세요. 이건 제가 태국 친정아버지께 배운 비법 소스예요. 소금을 넣지 않아도 간이 마술처럼 맞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마치 독배라도 마시는 것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입술을 적시며 국물을 머금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흐릿했던 눈동자가 번쩍 뜨이며 며느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혀끝에 닿은 감각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혀의 세포들이 차례대로 깨어나 축제를 벌이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은 그동안 시어머니가 잃어버렸던 선명하고 강렬한 감각을 아주 깊숙한 곳에서부터
거칠게 일깨워주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한번 국물을 크게 떠먹었고 이번에는 가슴속 깊은 곳까지 뜨겁고 짜릿한 기운이 전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잡내 하나 없이 고기 맛이 이렇게 깊게 살아나다니. 소금 한 톨 안 넣었는데 왜 이렇게 입에 착 감겨?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리는 비로소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을 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손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린의 눈가에도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새벽 홀로 육수를 끓이실 때 간이 안 맞아서 괴로워하시며 소금통을 붙잡고 우시는 거 제가 다 보고 있었어요. 나린의 말에 시어머니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어머니 잠드신 후에 몰래 주방에 나와서 연구했어요. 한국 사골이랑 우리 고향 향신료가 어떻게 하면 어울릴지 수백 번은 해본 것 같아요. 나린의 고백에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잊지 못한 채 끓어오르는 육수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가게를 빼앗으려 한다고만 생각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의 병을 세상으로부터 숨겨주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지극한 효심이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진심을 모진 말로 짓밟아왔던 것입니다. 주방의 하얀 증기 사이로 두 사람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한 폭의 명화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슬며시 손을 뻗어 나린의 거친 앞치마에 묻은 하얀 가루와 땀자국을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털어내 주었습니다.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너를 몰라봤구나. 이 미련한 것이 왜 진작 말을 안 하고 이 모진 구박을 혼자 다 견뎠어. 시어머니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나리는 참았던 눈물을 폭포수처럼 터뜨리며 시어머니의 품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시어머니의 품에선 오랜 세월 배어든 사골의 구수한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고 나린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어머니의 냄새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국 와서 제일 행복했던 게 뭔지 아세요? 비록 어머니가 무섭게 혼내셔도 이 주방에서 어머니 뒤를 지키며 요리 배우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가냘픈 어깨를 다독이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묘하고도 끈끈한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넘어 하나의 맛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두 장인의 결합이기도 했습니다. 가게 밖은 여전히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겨울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두 여자가 서 있는 이 작은 주방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에게 자신이 30년간 목숨처럼 쥐어왔던 낡은 육수 국자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이 가게의 권위를 넘겨주는 것이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며느리에게 온전히 맡기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해보자. 내가 맛을 보고 내가 고기를 삶으마. 우리 두 사람이면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시어머니의 말에 나리는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으며 다시 국자를 넘겨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대형 가마솥 앞에서 하나로 합쳐지며 국밥집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는 아침이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리는 다시 힘차게 국자를 저으며 육수의 깊이를 조절했고 시어머니는 흐릿한 눈을 비벼가며 고기를 가장 먹기 좋은 두께로 썰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의 공기는 이제 차가운 적막이나 절망이 아니라 두 여자의 뜨거운 열정과 서로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끓어오르는 뽀얀 육수 위에 반사되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린이 건네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내 혀는 죽었을지 몰라도 이 아이의 손끝에서 내 인생은 다시 살아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합작은 아무도 모르는 새벽 가장 뜨거운 솥 앞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주방에는 한국의 정과 태국의 향이 어우러진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적 같은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새벽의 폭풍 같은 합작이 지나고 나린이 잠시 부족한 식재료를 채우기 위해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긴 시간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는 주방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무언가에 홀린 듯 며느리 나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비껴들며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방. 안은 주인인 나린을 닮아 지나칠 정도로 정갈하고 소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죄책감과 의구심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거칠게 걷어치웠던 장판 귀퉁이에는 여전히 붉은 영수증 몇 장이 흩어져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이번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나린이 매일 밤 늦게까지 무언가를 적고 소중히 닦던 주방 선반 구석의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송금 영수증 뭉치와 함께 낡은 연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 연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나린이 한국어 학당에서 배운 삐뚤삐뚤한 글씨로 어머니에게 못다 한 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시어머니의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연습장 안에는 나린이 한국어 단어를 하나씩 익혀가며 꾹꾹 눌러 쓴 서툰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는 나에게 화를 내셨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눈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보며 내 마음이 더 아프기 때문이다. 문장 마디마디에는 눈물 자국이 마른 듯 종이가 쭈글쭈글하게 우그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이 막히는 기분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그토록 분노했던 그 영수증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리는 태국 현지의 대형 식당 체인점에 그녀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소스 비법, 레시피를 넘겨주는 계약을 맺고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요리사 가문으로 명성이 높았던 나린의 집안에서 그 비법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자부심을 타인에게 팔아넘기는 것은 나린에게 뼈를 깎는 고통이었겠지만 그녀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상님들께 죽어서 무슨 낯을 볼지 모르겠다. 가문의 혼을 팔아 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우리 시어머니 눈 수술비다. 어머니가 다시 밝은 세상을 보시고 내가 만든 국밥의 예쁜 색깔을 보실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 일기장 끝부분에는 시어머니의 당뇨 합병증을 고치기 위해 전국의 유명한 암과 병원을 수소문에 적어놓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수술 비용, 입원비, 수술 후에 시어머니가 드시면 좋을 보양식 식단, 그리고 태국어로 적힌 간절한 기도문까지. 나리는 이미 시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습장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며느리가 아들의 피땀 섞인 돈을 빼돌린다고 믿으며 그 어린 것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를 수천 번도 더 내뱉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저 어린 것이 가문의 비법까지 팔아가며 이 못난 시어미 눈을 고치려 했는데 시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연습장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텅 빈 방 안에서 꺼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무식함이, 자신의 옹졸함이, 그리고 자신의 눈먼 자존심이 진정한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짓밟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나 이 불쌍한 거사, 이 못난 시어미가 눈만 먼 게 아니라 마음까지 멀었었구나. 시어머니는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치며 통곡했습니다. 30년 동안 주방에서 칼을 잡으며 스스로 강하다고 믿어왔던 세월이 며느리의 순수한 진심 앞에서는 한낱 먼지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바구니를 든 나린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오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 불러올까요? 나리는 들고 있던 바구니를 팽개치고 달려와 시어머니의 마른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들어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안개 낀 듯 흐릿한 시야 너머로 자신을 걱정해 죽을 듯이 달려온 며느리의 선한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린의 두 손을 꽉 잡고는 마치 죄인이 용서를 구하듯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린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도둑놈으로 몰고 그 모진 소리를 질렀는데 내가 나를 살리려고 그랬던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나린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한참 동안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나린은 당황하며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애썼지만 시어머니의 통곡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랑 오래오래 이 가게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제 진짜 엄마잖아요. 나린의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가슴에 박혀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녹여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린의 좁은 어깨를 품에 꼭 안으며 평생 아들에게도 해준 적 없는 뜨거운 포옹을 건넸습니다. 두 여자는 작은 방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상처를 눈물로 씻어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들이치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비로소 하나가 된 두 사람의 그림자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나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은 쌈짓돈과 나린이 마련한 돈을 합쳐 곧바로 대학병원 예약실로 향했습니다. 수술대로 향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곁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나린의 온기가 세상 무엇보다 든든한 등불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시어머니는 나린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린아, 내가 다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내 얼굴부터 보고 싶구나. 고맙다, 내 딸아. 그 말에 나린은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흐르는 긴장감 속에서도 나린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앞날에는 오직 뜨겁고 구수한 국밥 향기 같은 행복만 가득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눈과 마음을 고치는 기적 같은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 정적이 흐르고 시어머니는 눈에 겹겹이 감긴 흰 붕대를 천천히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나리는 떨리는 손으로 기도를 올리며 시어머니의 감긴 눈이 다시 세상을 마주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붕대 자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시어머니는 눈꺼풀을 무겁게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얀 빛의 덩어리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는 것 같았지만 이내 안개 속에서 한 사람의 형상이 뚜렷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눈물이 그득한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며느리 나린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린아,
나린이 너냐? 세상이 이렇게 밝았더냐? 내 얼굴이 이렇게 고운데 내가 그동안 이 고운 얼굴을 몰라보고 모진 소리만 했구나.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나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흐릿한 시야 뒤에 숨어있던 며느리의 깊은 눈동자와 정직한 인매를 처음으로 온전히 보게 된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린은 시어머니의 손등에 자신의 얼굴을 묻으며 아이처럼 울었고 병실의 공기는 비로소 완성된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퇴원 후 다시 돌아온 가게는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 후 아직 안정이 필요했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길이 끊긴 손님들의 마음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문만 열면 들어오던 단골들도 이제는 건너편 화려한 프랜차이즈 가게로 발길을 옮기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가게를 다시 연 첫날 들어온 손님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맛이 이상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들어온 사람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고기를 썰며 나가는 손님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나린아, 서두르지 말자. 맛이 변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걸 되돌리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걸리는 법이란다. 우리가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오히려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님이 없어도 매일 새벽 4시면 주방불을 밝혔습니다. 나린은 태국에서 가져온 소중한 향신료들을 정성껏 손질했고 시어머니는 수술한 눈을 아껴가며 육수의 농도를 미세하게 조절했습니다. 이런 고부의 모습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옆집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골목에서 함께 나물도 팔고 생선도 팔던 이웃들이었죠. 점심 무렵 떡집을 운영하는 정씨 아주머니와 야채가게 김 사장님이 어색하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형님, 눈 수술은 잘 됐소? 소문 듣고 걱정돼서 와봤지. 뭐 좀 먹을 거 좀 줘봐요. 배고파 죽겠네. 정씨 아주머니의 넉살 좋은 목소리가 텅 빈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전에 짠맛에 실망해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이들이었지만 고생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나리는 정성을 다해 새로운 비법이 담긴 국밥을 내어놓았습니다. 첫 숟갈을 뜬 김 사장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형님, 이거 맛이 왜 이래요? 예전 그 사골 맛인데 끝맛이 세상에. 무슨 꿀을 탔나? 속이 확 풀리면서 아주 개운하네. 그러게나 말이야. 고기는 또 왜 이렇게 부드러워? 며느리가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이 맛이면 우리 시장 상인의 사람들 싹 다 데려와도 욕 안 먹겠어. 상인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시어머니는 그제야 구분 등을 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상인들은 그날 이후 마치 자기 일처럼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 집 국밥 맛 돌아왔어. 아니, 예전보다 훨씬 나아. 며느리가 태국에서 무슨 비법을 가져왔다는데 이건 꼭 먹어봐야 해. 상인들의 입소문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골목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에는 떡집 손님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 날에는 시장 상인의 사람들이 단체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손님이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나리는 감사함에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는 손님들의 뚝배기에 고기 한 점을 더 얹어주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화려한 광고도 화려한 인테리어도 없었지만 고부의 정성과 이웃들의 사랑이 어우러진 맛은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의 인공적인 감칠맛에 질렸던 사람들은 한 그릇의 국밥 속에 담긴 깊고
정직한 위로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보름이 지났을 무렵 점심시간이 되자 예전처럼 가게 안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테이블마다 오가는 웃음소리와 뜨거운 국물을 들이켜는 소리가 주방까지 기분 좋게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땀을 훔치며 생각했습니다.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타고 천천히 스며드는 것이므려. 나리는 홀을 누비며 바쁘게 움직였고 시어머니는 이제 흐릿함 없는 맑은 눈으로 그 대견한 모습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머니, 오늘 준비한 육수가 거의 다 떨어져 가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나린의 말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나린아, 이게 다 내 덕분이다. 우리 이웃들이 도와준 마음 잊지 말고 더 정직하게 끓여내자. 이제 시작이다, 우리 딸아. 창밖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고부의 정성으로 다시 태어난 낡은 국밥집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게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두 여자의 화해와 이웃들의 정이 끓어오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혹독한 겨울을 지나 가게 앞 낡은 보도블록 틈새로 파릇한 싹이 돋아나는 완연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적막과 절망만이 가득했던 국밥집의 아침 풍경은 이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점심 피크 타임이 정점을 찍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밖에는 여전히 순번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고 주방에서는 시어머니와 나린이 쉴 새 없이 뚝배기에 국물을 담아내느라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배낭을 매난 남자가 헐떡이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타국에서 돌아온 아들 진수였습니다. 진수는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자신이 떠날 때만 해도 곧 망할 것 같던 초라한 가게가 발 디딜 틈 없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광경에 넋이 나간 것이죠. 주방 안에서 땀 범벅이 된 채 국자를 휘두르는 아내 나린과 눈이 멀쩡해져서 씩씩하게 손님을 호령하는 어머니를 본 진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감격을 나눌 틈도 없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과 빈 그릇을 치우지 못해 쩔쩔매는 홀의 상황을 본 진수는 곧바로 배낭을 구석에 던져두고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린아, 어머니, 저 왔어요. 일단 제가 이 테이블부터 치울게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시어머니와 나리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이내 눈빛으로 반가움을 대신하며 다시 뚝배기에 집중했습니다. 진수는 익숙한 솜씨로 빈 그릇을 치우고 손님들에게 물을 따르며 홀을 누볐습니다. 장사는 그로부터 2시간이 더 지나서야 겨우 잦아들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재료 소진 팻말을 문에 걸고 나서야 세 사람은 비로소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훔쳤고 나리는 남편의 야윈 얼굴을 보며 말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시어머니는 나린의 방에서 보았던 연습장과 태국 송금 영수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눈을 고치려고 가문의 비법까지 팔았다는 사실을 말하며 미안함에 고개를 떨구었죠. 하지만 이야기를 듣던 진수의 표정이 한순간에 굳어지더니 이내 아내 나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나린이가 어머니한테 끝까지 숨긴 게 하나 더 있어요. 나린이가 태국에서 비법 레시피를 넘기고 받은 돈, 그게 전부 어머니 수술비로만 쓰인 게 아니에요.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구겨진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고 여권을 뺏겨서 못 돌아오고 있었잖아요. 나린이가 그걸 알고는 어머니 수술비만 남기고 나머지 돈 전부를 제 빚 갚는데 쏟아부었어요. 자기 고향 집안의 명예인 비법을 팔아서 한쪽으로는 눈먼 시어머니를 살리고 한쪽으로는 못난 남편을 감옥 갈 위기에서 구해낸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벼락을 맞은 듯한 표정으로 나린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린은 그저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솥을 닦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린이는 자기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어서 우리 집안을 다시 세운 거예요. 자기는 태국의 배신자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나린이 혼자 한국에서 이 모진 고생을 하게 둔 게 너무 죄스러워서 진수의 목소리가 젖어들었고 시어머니의 가슴속에서는 무거운 바위덩어리가 내려앉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독설들, 도둑년이라며 머리채를 잡으려 했던 그 야만적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리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시어 어머니가 아들 걱정에 쓰러지실까봐 그 모진 구박을 당하면서도 단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린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나린아, 이 바보 같은 거 사. 왜 그랬어?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었어? 이 시어미가 너를 죽이려 들 때 왜 한마디라도 하지 않았느냐 말이다. 시어머니는 나린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며느리의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방패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몸으로 깨달은 것이죠. 나리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눈이 다시 밝아지셨고 우리 진수 씨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잖아요. 우리 가족이 다시 국밥을 끓일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나린의 그 한마디는 시어머니와 진수의 가슴 속에 맺힌 모든 죄책감을 씻어내는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밤하늘에 뜬 밝은 달빛이 주방 창문을 통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은 이 천사 같은 며느리를 위해 그리고 며느리의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는 진정한 명가를 만드는데 바치겠노라고 말입니다. 장사가 끝난 주방에는 여전히 구수한 육수 향이 남아 있었지만 그 향기는 이제 슬픔이 아닌 승리와 화해의 향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상생국밥은 이제 단순한 메뉴가 아니라 한 여자의 희생과 한 집안의 부활을 상징하는 기적의 국물이 되었습니다. 진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고 시어머니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흐릿함 없는 맑은 눈으로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식구 다 모였으니 내일은 더 정성껏 끓여보자. 우리 나린이가 만든 이 맛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말이다. 시어머니의 힘찬 목소리에 나린과 진수도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가게 안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오해나 의심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대형 가마솥 옆에서 하나로 겹쳐지며 국밥집의 가장 찬란한 전성기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고 나린 국밥의 간판은 어둠 속에서도 그 어느 곳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가게 앞마당을 가득 채우고 살랑이는 바람에 실려오는 것은 이제 단순한 고기 육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세월을 견뎌온 시어머니의 뚝심과 머나먼 타국에서 건너온 며느리, 나린의 지극한 정성이 어우러져 빚어낸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인생의 맛이었습니다. 이제 가게 앞에는
날인 국밥이라는 세련된 간판이 걸려 있었고 그 밑에는 시어머니의 전통과 며느리의 진심이 만나는 곳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게는 예전의 낡은 모습을 벗어던지고 깔끔하게 단장되었지만 주방 한가운데를 묵직하게 지키고 있는 커다란 가마솥만은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주방 일선에서는 물러나 있었지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빳빳하게 풀이 죽은 앞치마를 고쳐 입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돋보기 없이도 며느리가 썰어놓은 고기의 두께가 일정한지 육수의 색이 적절한 황금빛을 띠는지 단번에 알아볼 만큼 맑고 투명해졌습니다. 날이나 오늘 사골이 아주 좋다.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는지 물건이 어찌 이리 좋으냐. 시어머니의 칭찬에 나리는 이제 능숙한 한국말로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어머니, 다 어머니가 좋은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수십 년 쌓아놓은 신용 덕분이죠.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나리는 이제 주방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국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아 있었고 거기에 태국 요리사 가문의 정교한 감각이 더해져 국밥 한 그릇 한 그릇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정성스럽게 담겨 나갔습니다. 홀에서는 귀국한 남편 진수가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아내의 희생으로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국밥을 내어줄 때마다 아내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한 번씩 쳐다보며 가슴속 깊이 고마움과 존경심을 새기곤 했습니다. 가게 안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예전에 그 차가웠던 침묵은 온데간데였고 손님들의 훈훈한 대화 소리와 뚝배기 바닥을 긁는 경쾌한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어느덧 점심 장사가 폭풍처럼 지나가고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 시어머니와 나리는 나란히 주방 뒤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가만히 자기 손 위에 올려놓고 어루만졌습니다. 나리나, 내가 그때 그 연습장을 보지 못했더라면, 내 그 깊은 속내를 알지 못했더라면, 나는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나리는 시어머니의 어깨에 살포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모진 소리 들으면서도 버텼던 건 어머니가 저한테 처음 요리 가르쳐 주실 때 그 따뜻했던 눈빛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그 사이에는 국경도 나이도 고부라는 어려운 관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서로를 목숨보다 아끼는 두 여자의 진심 어린 사랑만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품 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았던 가게의 창고 열쇠와 가문이 레시피가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이제 이건 온전히 내 것이다. 내가 이 가게의 전통을 이어가고 너만의 새로운 맛을 더해서 이 골목의 등불이 되어주렴. 나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 주머니를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게를 물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인생 전부를 며느리에게 신뢰로 넘겨주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가게 밖으로는 어느새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증기는 저녁 하늘로 유유히 올라가 이 세상 모든 고달픈 영혼들을 위로하는 향기로운 구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나리는 다시 일어나 저녁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어 누가 시어머니이고 누가 며느리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제 날인 국밥은 단순한 맛집을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랑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온 며느리의 진심과 그 진심을 알아본 시어 어머니의 참회가 끓여낸 한 그릇의 국밥. 그 뜨거운 국물 속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가족의 의미와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온기가 영원히 식지 않은 채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내 눈은 한때 멀었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고 말입니다. 그 풍경은 바로 자신의 곁에서 환하게 웃으며 국자를 적고 있는 사랑하는 내 딸 나린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다시 손님이 들어오고 고부의 힘찬 목소리가 시장 골목의 저녁 공기를 따뜻하게 갈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끈한 국밥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국경 없는 사랑의 노래가 되어 오늘도 누군가의 차가운 가슴을 녹여주고 있었습니다.